한지훈의 삶은 서울의 빡빡한 공기 속에서 숨막히게 이어지는 고요하지만 위태로운 줄타기 같았다. 늦은 저녁 8시. 종로의 한 작은 무역회사에서 퇴근한 그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차가운 금속성 소리를 내며 미끄러져 들어오는 지하철의 몸을 씻자. 온종일 머릿속을 맴돌던 숫자들과 보고서들이 잠시 잊히는 듯했다. 덜컹거리는 지하철 안에서 그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불빛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화려하게 반짝이는 도시의 야경은 그의 삶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었다. 그의 목적지는 경기도 의정부의 한 아파트 단지였다. 좁디 좁은 그의 아파트는 마치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의 변두리에 겨우 붙어있는 작은 조약돌 같았다. 지하철에서 내려 집으로 향하는 길. 그는 인적이 드문 골목길을 걸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가 줄어들기를 반복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어깨에는 보이지 않는 짐이 잔뜩 얹혀 있는 듯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 내리자 낡은 복대는 정적이 감돌았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자 집 안에서는 아내 강수진과 아들 준호의 자는 숨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는 조용히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섰다. 식탁 위에는 아내가 미리 차려놓은 식은 밥과 반찬들이 놓여 있었다. 그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입맛이 없었다. 냉장고에서 찬물을 따라 마시고는 식은 밥을 한술 떴다. 씹을수록 밥알이 모래처럼 푸석거렸다. 그의 눈은 벽에 걸린 낡은 가족 사진에 닿았다. 활짝 웃고 있는 아내와 아들의 모습. 그 사진만이 그의 고단한 삶의 유일한 위로였다. 식사를 마친 지우는 소리 나지 않게 아들 준호의 방으로 향했다. 준호는 곤히 잠들어 있었다. 지우는 아들의 이불을 다시 덮어주고 따뜻한 손으로 아들의 작은 이마를 쓸어주었다. 아들의 평온한 잠든 얼굴을 보자 지훈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던 불안감과 고독이 잠시나마 사라지는 듯했다. 그는 아들의 미래를 위해 이 모든 고통을 견디고 있었다. 아들의 맑고 순수한 얼굴에서 그는 자신이 지켜야 할 삶의 의미를 찾았다. 지훈은 아들의 방에서 나와 자신의 서재로 향했다. 서재라고 해봐야 낡은 책상 하나와 작은 책장, 그리고 오래된 책들로 가득 찬 좁은 공간이었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가죽 표지의 책 한 권을 꺼냈다. 책은 세월의 흔적으로 낡고 발해 있었지만 지훈의 손길은 조심스러웠다. 이 책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것이었다. 작가 미상의 이 책은 고대 한국어로 쓰인 철학과 내면의 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했다. 책장 곳곳에는 알 수 없는 고대 문자들이 필사되어 있었다. 지훈은 그 문자를 해독할 수 있었지만 그 의미는 여전히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는 종종 그 문자를 바라보며 깊은 사색에 잠기곤 했다. 그 문자들은 마치 그의 잊혀진 과거와 연결된 비밀의 열쇠 같았다. 지훈은 책을 펼치고 익숙한 구절을 소리내어 읽었다. 인간의 진정한 힘은 내면의 고요함에서 비롯되며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자신의 심장 소리를 듣는 자만이 진실을 볼 수 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그는 책의 마지막 장을 넘겼다. 그곳에는 낡고 바랜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다. 사진 속에는 홀씨교 8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소녀와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 고풍스러운 한옥 뒤편에서 다정하게 서 있었다. 사진 속에는 지훈의 어린 시절 모습도 있었다. 그는 사진 속에 어린 소녀와 젊은 여인의 얼굴을 응시했다. 사진은 마치 오래된 꿈처럼 흐릿했지만 그 안에는 잊혀진 추억과 깊은 비밀이 담겨 있는 듯했다. 지훈은 사진을 다시 책 속에 넣고 서랍에 깊숙이 감춰두었다. 이 사진과 책,
그리고 그의 손목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상처. 그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오른손 등 부분을 어루만졌다. 그곳에는 초승달 모양의 옅은 흉터가 길게 남아있었다. 어린 시절의 사고로 생긴 상처라고 그는 알고 있었지만 가끔씩 스트레스를 받거나 과거에 대해 생각할 때면 알 수 없는 통증이 느껴지곤 했다. 그는 이 흉터가 자신의 비밀스러운 과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애써 외면하며 살아왔다. 특히 아내 강수진의 가족과 관련된 과거는 철저히 숨겨왔다. 아내의 가족은 대한민국 최고 재벌가 중 하나인 강산그룹의 핵심 인물들이었기 때문이었다. 지훈의 삶은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지만 그는 늘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었다. 주말에는 동네 노인정에서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 드리고 때로는 직접 만든 죽을 가져다 드리곤 했다. 혼자 사는 옆집 할머니가 몸이 불편하시다는 소식을 듣자 그는 퇴근길에 약국에 들러 약을 사다 드리고 다음 날 아침 일찍 들러 죽을 끓여 드리기도 했다.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지훈의 손을 잡았다. 지훈 씨, 정말 고마워요. 자식들보다 낫네. 할머니의 말에 지훈은 그저 허허 웃을 뿐이었다. 그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신입사원인 김대리가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그는 늦게까지 남아 김대리를 도와주고 자신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유했다. 김대리는 지훈을 존경했고 그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다. 과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과장님 아니었으면 저 정말 막막했을 거예요. 김대리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지훈은 빙긋 웃었다. 별 말씀을, 나도 신입 시절에는 김대리처럼 헤맸지. 다 그렇게 배우면서 크는 거야. 그는 주말마다 인근 복지관에서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무료로 영어를 가르쳐 주기도 했다. 아이들은 지훈을 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따랐고 그의 수업은 늘 웃음꽃이 피었다. 지훈은 아이들의 맑은 눈을 보며 삶의 활력을 얻었다. 비록 자신의 삶은 고단했지만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큰 위안이었다. 그의 이런 행동들은 그가 가진 내면의 강인함과 따뜻한 인간미를 보여주는 작은 증거들이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아내 강수진은 명문대 출신의 재원이었고 현재는 유명 패션 브랜드의 해외 마케팅 팀장으로 해외 출장이 잦았다. 그녀는 지훈에게 언제나 믿음직한 아내이자 현명한 어머니였다. 하지만 그녀의 가족, 즉 대한민국 재계의 거대한 산맥 중 하나인 강산그룹의 존재는 지훈에게 늘 보이지 않는 압박감으로 작용했다. 그는 자신의 초라한 배경이 아내에게 누가 될까봐 늘 전전긍긍했고 자신의 과거를 숨기는 데 급급했다. 특히 최근 들어 회사의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지훈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다. 불안정한 재정 상태는 그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었다. 그는 밤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벌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끝없이 불어나는 생활비와 준호의 학원비, 그리고 숨겨진 대출금은 그의 목을 조여왔다. 지훈은 한숨을 쉬었다. 그는 문득 아내 수진이 이번 주말에 해외 출장에서 돌아온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그녀에게 자신의 처지를 솔직하게 털어놓아야 할까? 하지만 그녀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싶지 않았다. 그는 빈 문제만큼은 스스로 해결하고 싶었다. 자신이 남자이자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싶었다. 그의 눈은 다시 책상 서랍 속에 감춰진 낡은 책과 사진에 닿았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어쩌면 언젠가 세상에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그의 삶은 겉으로는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불안감이 숨겨져 있었다. 그는 알지 못했다. 이 고요함이 곧 산산조각 날 것이며 그의 과거가 그를 집어삼키려 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다음 날 아들의 학교에서 벌어질 사건에서 비롯될 것이라는 것을. 그날 밤 지우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는 복잡한 생각들이 얽히고 설켰다. 가족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잊고 싶었던 과거의 그림자. 그는 뒤척이다 결국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왔다. 창밖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멀리 도시의 불빛만이 희미하게 반짝였다. 그는 찬물 한 잔을 마시고는 다시 자신의 손목 흉터를 어루만졌다. 흉터는 이전보다 더 선명하게 느껴지는 듯했다. 마치 그를 둘러싼 고요한 폭풍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처럼. 다음 날 아침 지우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 준비를 마쳤다. 아들 준호를 학교에 데려다주기 위해서였다. 준호는 여느 때처럼 밝게 웃으며 현관문을 나섰다. 아빠, 오늘도 일찍 데려다줘서 고마워요. 준호의 해맑은 미소를 보자 지우는 마음 한켠이 아려왔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이라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학교 정문에 도착하자 아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장난을 치고 있었다. 준호는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고 교문으로 들어섰다. 지우는 아들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때였다. 저 멀리서 준호 또래의 남자아이 2명이 준호에게 다가서는 모습이 보였다. 그중 한 아이가 준호의 어깨를 밀치더니 준호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흔들었다. 야, 한준호, 내 아빠가 우리 아빠한테 빌려간 돈 언제 갚을 거야? 맨날 없는 돈 없다고 발뺌이나 하고. 야, 너희 집 망했냐? 돈도 못 갚는 주제에 학교는 왜 와? 남자아이의 목소리는 학교 정문에 울려 퍼졌고 주변에 있던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로 향했다. 지우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 남자아이는 바로 이찬우, 옛 친구이자 지금은 그의 주체무자인 이진우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이찬우의 뒤에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이진우가 서 있었다. 이진우의 얼굴에는 비웃음이 가득했다. 그는 지훈에게 다가오며 나지막이 말했다. 한지훈, 드디어 만났군. 내 아들한테까지 망신을 주게 하다니. 네가 이렇게까지 비참해졌을 줄은 몰랐다. 그의 말은 비수처럼 지훈의 심장을 꿰뚫었다. 지훈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아들의 멱살을 잡고 폭언을 퍼붓는 친구와 그 뒤에서 자신을 비웃는 주체무자. 그의 삶의 고요함은 산산조각 났다. 폭풍이 시작된 것이다. 한지훈의 눈앞에서 벌어진 상황은 마치 지옥 같았다. 아들의 멱살을 움켜쥔 채 폭언을 퍼붓는 이찬호의 모습. 그리고 그 뒤에 팔짱을 낀 채 비웃듯이 서 있는 이진우의 냉담한 시선. 학교 정문은 순식간에 술렁거렸고 주변에 있던 학부모들과 아이들의 시선이 그들에게로 집중되었다. 지우는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그의 세상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듯했다. 야, 한준호, 내 아빠가 빌려간 돈이나 갚으라고 해. 거지도 아니고 맨날 돈 없다고 질질 짜고. 너희 집 망했지. 그러게 왜 돈도 없으면서 학교는 다니냐. 이찬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지훈의 귓가를 찢는 듯했다. 준호는 아버지의 품에 얼굴을 파묻은 채 흐느꼈고 그의 작은 어깨는 떨림을 멈추지 않았다. 지훈은 분노와 수치심에 몸을 떨었다. 주먹을 쥐었다. 펴기를 반복했다. 아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본능적인 충동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듯했다. 그는 이진우에게 다가가 그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그의 발은 땅에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이 모든 상황이 꿈이기를 바랐지만 준호의 떨리는 몸과 이찬우의 악의적인 목소리는 이 모든 것이 잔인한 현실임을 일깨워 주었다. 그때 이진우가 여유로운 발걸음으로 지훈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비웃음이 서려 있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알 수 없는 냉혹함이 번뜩였다. 한지훈, 오랜만이군. 네 아들놈은 왜 이렇게 예의가 없어? 부모가 돈을 안 갚으면 자식이라도 좀 겸손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진우,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지훈은 간신히 목소리를 짜냈다. 아이들은 죄가 없어. 우리 문제는 우리끼리 해결해.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아들을 지키려는 의지가 확고했다. 이진우는 어깨를 으쓱하며 비웃었다. 아이들은 죄가 없다고. 그럼 누가 죄가 있는데 돈 빌려 갔으면 갚아야지. 벌써 몇 년째야. 너 나한테 빌린 돈만 해도 원금의 이자까지 합치면 이제 감당도 안 될 지경일 텐데 네가 이렇게 버티는 바람에 내 사업도 다 망했어. 이제 와서 아이들은 죄가 없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주변에 있던 학부모들의 시선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그들의 시선 속에는 호기심과 함께 알 수 없는 비난이 섞여 있는 듯했다. 지훈은 준호의 작은 몸을 자신의 뒤로 숨겼다. 이진우, 제발 여기서 이러지 마. 내가 어떻게든 갚을게. 시간을 좀 줘.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다. 시간 하하하 한지훈. 넌 평생 시간을 줘도 못 갚을 놈이야.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네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변명과 회피뿐이지. 내가 오늘 여기에 온 건 경고하러 온 거야. 3일 안에 돈 안 갚으면 네 회사에도 찾아갈 거고 네 집에도 매일 찾아갈 거야. 네가 다니는 모든 곳에 가서 네가 어떤 놈인지 만천에 다 알릴 거라고. 내 아들놈 학교 친구들한테도 소문 다 낼 거고. 이진우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는 지훈의 가장 약한 부분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바로 그의 가족과 그의 명예. 지훈은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회사는 물론 사랑하는 아들의 학교에까지 찾아와 자신을 망신시키겠다는 이진우의 협박은 그에게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그는 아내 수진에게 자신의 초라한 현실을 숨겨왔다. 그녀가 강산그룹의 딸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는 자신의 과거와 현재의 어려움을 철저히 감춰왔던 것이다. 이진우의 협박은 그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핵폭탄과 같았다. 주변의 학부모들은 수군거렸다. 세상에, 학교 앞에서 저게 무슨 망신이야. 요즘 세상에 돈 떼먹는 사람이 어디 한둘이야. 애들 앞이라고 봐주는 것도 없네. 저 집은 대체 얼마나 힘들길래 저럴까. 그들의 시선은 동정심보다는 비난과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훈은 그들의 시선이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자신의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다. 지훈은 이를 악물었다. 그의 오른손 등 부분에 있는 흉터가 다시 저릿하게 아파왔다. 그는 고통을 억누르며 이진우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알겠어. 3일 안에 어떻게든 마련할게. 그러니까 제발 더 이상 아이들한테 이러지 마. 좋아. 3일이다. 3일 후에 보자고. 그때까지 아무 소식 없으면 난 더 이상 봐주지 않을 거야. 내 인생을 통째로 쥐고 흔들어 줄 테니 각오 단단히 해라. 이진우는 냉소적인 웃음을 지으며 이찬우의 손을 잡고 돌아섰다. 이진우가 사라지자 준호는 지훈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아빠, 왜 그래요? 아빠가 돈 빌렸어요. 우리가 정말 망한 거예요. 준호의 순수한 질문은 지훈의 심장을 더욱 아프게 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아들의 작은 어깨를 쓰다듬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아니야, 준호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빠가 다 해결할 거야. 걱정하지 마. 아이를 학교에 들여보낸 지우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 그의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렀고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었다. 3일, 그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3일이었다. 이 거액의 빚을 3일 안에 어떻게 마련한단 말인가. 그의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고 더 이상 빌릴 곳도 없었다. 그는 사채를 쓰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그마저도 후회스러울 지경이었다. 지우는 무작정 발걸음을 옮겼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빚 문제로 가득했다. 회사는 최근 경영난으로 인해 구조조정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의 입지가 불안한 상황에서 회사에 돈을 빌릴 수도 없었다. 지인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왔다. 아내 수진에게는 자신의 과거와 현재의 어려움을 철저히 숨겨왔기 때문이었다. 그녀에게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언제나 지훈에게 믿음직하고 강인한 남편을 원했다. 그는 근처 공원 벤치에 주저앉았다. 시원한 가을 바람이 불어왔지만 그의 마음속은 여전히 뜨거웠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가죽 표지의 책을 꺼냈다. 책 속에는 알 수 없는 고대 문자들이 가득했다. 지훈은 그 문자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오른손 등 부분의 흉터가 다시 욱신거렸다. 그는 그 흉터가 자신과 어떤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이 책과 그의 흉터, 그리고 숨겨진 가족의 비밀. 이 모든 것이 마치 흩어진 퍼즐 조각처럼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그의 가족과 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는 자신의 삶이 뒤흔들리는 거대한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진우의 협박은 그에게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동시에 그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어떤 본능과 투지를 깨우는 촉매제였다. 그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다. 지우는 휴대폰을 꺼내 아내 강수진의 연락처를 찾았다. 그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지 망설였다. 그녀는 지금 해외 출장 중이었고 바쁜 업무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을 터였다. 게다가 그녀에게 자신의 모든 치부를 드러낸다는 것은 그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녀만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녀의 가족, 강산그룹의 힘이라면 이 정도 빚은 아무것도 아닐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녀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자신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힌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한참을 망설이던 지우는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다. 수화기 너머로 익숙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 웬일이야 이 시간에. 전화 다 하고. 무슨 일 있어? 수진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다. 지우는 겨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수진아, 미안해. 할 말이 있어. 중요한 할 말이 있어. 수진은 지훈의 목소리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한 듯했다. 여보, 무슨 일이야 말해봐. 괜찮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말해봐. 지훈은 눈을 질끈 감았다. 그는 용기를 내어 자신의 모든 상황을 수진에게 털어놓았다. 회사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 이진우에게 거액의 빚을 졌다는 것, 그리고 이진우가 학교에까지 찾아와 준호를 괴롭혔다는 것까지.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졌고 마지막에는 거의 울먹이는 수준이었다. 수화기 너머에서 수진의 긴 한숨 소리가 들려왔다.
지우는 그녀가 자신에게 실망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가 자신을 비난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수진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다. 여보, 왜 이제야 말했어? 그동안 혼자 얼마나 힘들었어? 왜 나한테 숨겼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함께 지훈에 대한 깊은 연민이 섞여 있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당신한테 짐이 될까봐. 당신 가족들한테도 내가 너무 초라해서. 지훈은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여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당신은 내 남편이고 준호 아빠야. 우리가 가족인데 뭘 숨겨? 나는 당신 짐이 아니야. 그리고 우리 가족들은 당신을 사랑해. 당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나는 당신 편이야. 수진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단호했다. 일단 준호는 내가 학교에 연락해서 조치할게. 그리고 나는 지금 바로 한국으로 돌아갈게. 지금 당장 비행기표 알아볼 거야. 내일 아침까지는 도착할 수 있을 거야.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니야.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할게. 수진의 말은 지훈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했던 자신의 자만심을 후회했다. 동시에 그는 아내의 든든함과 사랑에 깊이 감사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 있었다. 수진의 가족에게 자신의 초라한 현실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이진우와의 싸움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는 예감. 그는 공원 벤치에서 일어나 집으로 향했다. 발걸음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단단해져 있었다. 그는 아내의 도움을 받아 이 위기를 극복하고 자신의 명예와 가족을 지켜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진우의 협박은 그에게 절망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그를 강하게 만들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고요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는 폭풍 속으로 뛰어들 준비를 마쳤다. 그리고 그 폭풍의 한가운데서 그의 숨겨진 비밀이 서서히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지우는 수진과의 통화를 마치고도 한동안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아내의 차분하고도 단호한 목소리는 그의 혼란스러운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는 사실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수진은 해외 출장 중에도 늘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지만 지우는 그녀에게 자신의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견딜 수 없었다. 가장으로서의 책임감과 자존심은 그의 내면을 갉아먹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그는 이진우와의 정면 대결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아들 준호를 학교에 데려다 주면서도 온 신경을 곤두세웠다. 혹시라도 이진우가 또 나타나 소란을 피울까봐 불안했다. 다행히 이진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지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출근 후에도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이진우가 3일이라는 기한을 주었지만 사실상 수진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초조하게 시간만을 기다렸다. 그날 오후 지훈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수진이었다. 여보, 나 공항에 도착했어. 지금 바로 준호 학교로 갈게. 당신도 그리로 와줘. 수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어딘가 결연함이 느껴졌다. 지우는 서둘러 조퇴를 하고 준호의 학교로 향했다. 학교 앞은 하교 시간이라 아이들과 학부모들로 북적였다. 그는 교문 앞에 서서 수진의 차를 기다렸다. 멀리서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서서히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창문이 내려가자 선글라스를 쓴 수진의 얼굴이 보였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벗고 지훈에게 미소 지었다.
오랜만에 보는 아내의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피곤함보다 단호함과 차가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은 여전했지만 지우는 그녀의 눈에서 재벌가 상속녀 특유의 냉철함과 위엄을 느꼈다. 그때였다. 저 차는 이진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진우는 아들 이찬우와 함께 학교 앞에서 준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수진의 차가 교문 앞에 멈춰서는 것을 보고는 미심쩍은 표정으로 차 번호판을 확인했다. 서울 열린가 77777. 그 숫자를 확인한 순간 이진우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하얗게 질렸다. 그의 눈빛에는 경악과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다.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 그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싹 가셨다. 이 번호판은 강산그룹 회장 일가만이 사용하는 특별 차량 번호였다. 특히 7777은 강산그룹의 핵심 임원들 중에서도 극소수에게만 허락된 번호였고 그 중에서도 이 차량은 강산그룹의 실질적인 후계자로 알려진 강수진 전무의 개인 차량이었다. 이진우는 과거 강산그룹의 협력업체에서 일한 경험이 있었기에 이 번호판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상대하고 있던 한지훈이라는 평범한 회사원의 아내가 감히 꿈도 꾸지 못할 거대 재벌가의 핵심 인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수진은 차에서 내렸다. 그녀는 고급스러운 오피스룩 차림이었지만 그 어떤 명품보다도 그녀의 존재 자체가 압도적인 아우라를 풍겼다. 그녀는 여유로운 걸음으로 이진우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표정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는 듯한 여유가 엿보였다. 이진우 씨, 오랜만이네요. 수진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칼날 같은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이진우는 식은땀을 흘리며 뒷걸음질 쳤다. 강수진 전무님, 어떻게 여기에? 그의 목소리는 경악과 두려움으로 갈라졌다. 그는 감히 수진의 눈조차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어떻게 여기에 있냐니요? 제 아들이 다니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제 남편이 다니는 회사입니다. 이진우 씨가 제 남편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제 아들에게 어떤 망신을 주었는지 제가 다 들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점점 더 싸늘해졌다. 학교에서 이런 소란을 피우다니 강산그룹의 명예를 실추시킬 작정입니까? 수진의 말에 이진우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다. 그는 강산그룹이라는 거대한 이름 앞에 한없이 작아지는 자신을 느꼈다. 그는 과거 강산그룹의 하청업체 사장이었을 때 수진의 아버지인 강산그룹 회장의 그림자조차 밟지 못할 정도로 미미한 존재였다. 그런 그가 감히 강산그룹의 후계자에게 망신을 주다니 그는 자신이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음을 직감했다. 아닙니다. 전무님 오해십니다. 저는 그저 한지훈 씨에게 빌려준 돈을 좀 받아내려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진우는 더듬거리며 변명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설득력이 없었다. 그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고 이미 그의 얼굴에는 후회와 공포가 가득했다. 빌려준 돈이요? 수진은 차갑게 반문했다. 이진우 씨가 제 남편에게 돈을 빌려줄 처지가 되나요? 오히려 이진우 씨가 2년 전 강산그룹의 하청 프로젝트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도주한 빚이 아직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회장님께서 특별히 봐주신 덕분에 감옥에 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잊으신 건 아니겠죠. 수진의 말은 이진우의 숨통을 조이는 칼날과 같았다. 이진우의 얼굴은 이제 핏기 하나 없이 완전히 파랗게 질렸다. 2년 전 그는 강산그룹의 프로젝트에서 사기를 치려다 발각되어 모든 것을 잃을 뻔했다. 그때 강산그룹 회장이
특별히 선처를 베풀어 그를 고소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 빚은 금액이 너무 커서 감히 갚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숨어 지냈는데 수진이 그 사실을 알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는 자신이 감히 건드려서는 안 될 상대를 건드렸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주변의 학부모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세상에, 저 사람이 강산그룹 딸이었다니. 한지훈 씨 부인이 저런 대단한 분이었어. 말도 안 돼. 그럼 이진우 씨가 오히려 빚쟁이였다는 말이야. 그들의 시선은 경악과 함께 혼란으로 가득했다. 그들은 지훈의 초라한 모습만을 보고 그를 비난했지만 이제 진실이 드러나자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역력했다. 당신은 우리 아들 준호를 괴롭혔고 제 남편에게 모욕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강산그룹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이진우 씨, 당신에게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수진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이진우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전무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지훈 씨에게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미쳤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강산그룹에 빚진 돈은 어떻게든 갚겠습니다. 그리고 한지훈 씨에게는 제가 빌려준 돈은 다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오히려 위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발 선처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진우는 울먹이며 빌었다. 그의 얼굴은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추악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의 탐욕과 오만함 때문임을 뒤늦게 깨달았다. 수진은 이진우를 내려다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위자료는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강산그룹에 진 빚은 모두 갚아야 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우리 아들과 남편에게 끼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겁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것을 동원할 것입니다. 이진우 씨, 당신의 사업은 이제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일말의 자비심도 느껴지지 않았다. 이진우는 고개를 떨군 채 흐느꼈다. 그의 아들 이찬우는 이 모든 상황이 혼란스러운 듯 아버지 뒤에 숨어 벌벌 떨고 있었다. 주변 학부모들은 이 모든 상황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다. 지훈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수진의 단호한 모습에 감탄했지만 동시에 그녀가 가진 압도적인 권력에 알 수 없는 거리감을 느꼈다. 그녀는 그가 알던 평범한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강산그룹의 딸, 강수진 전무였다. 수진은 이진우에게 더 이상 관심 없다는 듯 지훈에게 다가왔다. 여보, 괜찮아요. 많이 놀랐죠. 그녀의 목소리는 지훈을 향해서는 다시 따뜻하게 변했다. 그녀는 지훈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지훈은 그녀의 따뜻한 손길에 안도감을 느꼈다. 그들은 준호를 학교에서 데리고 나왔다. 준호는 아직 상황 파악이 잘 안 되는 듯했지만 엄마의 등장과 아빠의 평온해진 모습에 안심하는 듯했다. 그들은 함께 집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수진은 지훈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지훈은 더 이상 숨길 것이 없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숨겨왔던 모든 것, 즉 낡은 가죽 표지의 책과 그의 손목 흉터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물려준 그 책이 단순한 유물이 아니라 고대 한국의 한 비밀스러운 가문의 기록임을 설명했다. 수진은 운전대를 잡은 채 지훈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다. 지훈의 이야기가 끝나자 그녀는 천천히 차를 갓길에 세웠다. 그녀는 지훈의 오른손 등 부분에 있는 흉터를 조심스럽게 살폈다. 초승달 모양의 흉터는 희미했지만 분명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여보, 이 흉터, 그리고 그 책
혹시 우리 집안에 강산비록에 나오는 그 문양과 같은 건가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우는 놀라서 수진을 바라보았다. 강산비록이라니 그게 뭔데? 수진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우리 강산그룹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비밀스러운 가문 기록이 있어요. 강산비록이라고 불리는 건데 일반인들에게는 절대 공개되지 않는, 우리 가문이 번성할 수 있었던 진짜 비밀이 담겨 있다고 해요. 그 비록에는 우리 가문을 그림자처럼 지키던 한 비밀스러운 가문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그 가문의 후손들은 대대로 특별한 능력을 가졌고 특정 문양의 흉터를 지니고 태어난다고 쓰여 있어요. 그 흉터가 바로, 여보, 손목의 그 초승달 모양과 똑같다고. 수진의 말에 지우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의 오른손 등 부분의 흉터가 다시 욱신거렸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책 속의 고대 문자들을 떠올렸다. 그 문자들은 강산그룹의 강산비록에 나오는 비밀스러운 문양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지훈의 가족은 강산그룹을 그림자처럼 지켜온 비밀스러운 수호 가문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의 흉터는 그 가문의 표식이었고 그가 가진 특별한 능력의 증거였다. 그럼 내 아버지가, 그리고 나도. 지훈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자신의 숨겨진 과거가 이제야 서서히 드러나고 있음을 직감했다. 아내 수진은 이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녀는 그저 가문의 비밀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을 뿐, 지훈이 바로 그 비밀의 후손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 수진은 지훈의 손을 잡았다. 여보, 당신이 우리 가문의 수호 가문의 후손이었다니. 나는 정말 상상도 못했어. 그동안 당신이 힘들어했던 이유가 이 비밀 때문이었구나. 그녀의 눈빛에는 지훈에 대한 미안함과 함께 깊은 연민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지훈이 단순히 돈 때문에 힘들어했던 것이 아니라 거대한 비밀을 홀로 감당하며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지훈은 수진의 따뜻한 손길에 눈물을 글썽겼다. 겹겹이 쌓여있던 비밀의 장막이 걷히는 순간이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었다. 이진우의 협박은 그에게 절망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그를 옥죄던 과거의 비밀을 세상에 드러내는 결정적인 촉매제가 되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찾아야 했다. 그리고 그 정체성 속에는 강산그룹의 숨겨진 역사와 관련된 거대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었다. 그들은 알지 못했다. 이 모든 우연이 사실은 거대한 운명의 실타래처럼 얽혀 있다는 것을. 수진의 고백은 지훈의 머릿속을 강타했다. 강산비록, 수호 가문, 특별한 능력, 그리고 그의 손목 흉터,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퍼즐처럼 맞춰지는 듯했다. 그는 자신이 살아온 40년의 삶이 단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평범한 회사원, 평범한 가장으로 살아왔던 그의 존재가 갑자기 거대한 재벌가의 숨겨진 역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의문들이 해소되는 듯한 기묘한 안도감이 밀려왔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낡은 책과 흉터에 대한 알 수 없는 이끌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수진은 차를 다시 운전하며 지훈에게 강산비록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했다. 강산비록은 우리 가문의 시조가 직접 남긴 기록이에요. 거기에는 강산 가문이 어떻게 번성했는지, 그리고 그 번성의 이면에 그림자처럼 존재했던 하얀 흉터 가문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 가문은 대대로 우리 강산 가문의 비밀을 지키고 위기에서 구해내는 역할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후손들은 태어날 때부터 왼손 등에 초승달 모양의 하얀 흉터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쓰여 있어요. 그 흉터는 그들이 가진 특별한 힘의 증표라고 했어요.
지우는 자신의 오른손등을 바라보았다. 희미했지만 분명한 초승달 모양의 흉터. 그의 아버지는 늘 그 흉터를 어릴 적 사고로 생긴 상처라고 말했지만 그의 기억 속 어린 시절의 사고는 너무나도 흐릿했다. 마치 누군가가 그의 기억을 조작한 것 같은 느낌마저 들었다. 어쩌면 그의 아버지도 이 비밀을 지키기 위해 그에게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진아, 그럼 그 특별한 힘이라는 게 뭔데?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수진은 한숨을 쉬었다. 비록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그저 세상의 소리를 듣고 미래를 읽어내는 힘이라고만 적혀 있어요. 워낙 오래된 기록이라 신화적인 내용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저도 자세히는 몰라요. 하지만 당신이 그 후손이라면 당신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지우는 자신이 가진 특별한 귀를 떠올렸다. 남들이 듣지 못하는 미세한 소리, 주파수를 감지하고 분석하는 능력. 그는 이 능력을 그저 예민한 청각이라고만 생각해왔다. 하지만 만약 이것이 강산비록에 언급된 세상의 소리를 듣고 미래를 읽어내는 힘이라면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들이 집에 도착했을 때 준호는 엄마와 아빠가 함께 있는 모습에 안심한 듯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지훈과 수진의 얼굴에는 심각함이 가득했다. 수진은 지훈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여보, 이제 더 이상 이진우 같은 사람들에게 시달릴 수 없어요. 그리고 당신의 이 비밀, 더 이상 숨겨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강산그룹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당신의 능력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지우는 놀라서 수진을 바라보았다. 강산그룹에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거야.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심각해요. 다음 주에 강산그룹 창립 100주년 기념식이 있어요. 그날은 우리 가문의 중요한 전통 행사이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큰아버지인 강현석이 아버지를 몰아내고 그룹을 장악하려 하고 있어요. 그가 아버지의 비자금 조성 혐의를 조작해서 언론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건강도 좋지 않으셔서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계세요. 만약 그게 사실로 드러나면 우리 강산그룹은 물론이고 우리 가문 전체가 위기에 처할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다. 지우는 강현석이라는 이름에 소름이 돋았다. 그는 과거 수진의 집안 행사에서 강현석을 몇 번 만난 적이 있었다. 그는 늘 차갑고 야심만만한 사람이었지만 이렇게까지 악랄한 인물일 줄은 몰랐다. 강현석 큰아버지는 오랫동안 그룹 경영에 불만을 품고 있었어요. 그는 우리 가문에 강산비록에 나오는 비밀 재산의 존재를 알고 그걸 차지하려 해요. 그 비밀 재산은 강산 가문의 진짜 뿌리이자 우리 가문을 지켜온 진정한 힘이라고 전해져요. 그런데 그 비밀 재산의 위치를 아는 사람은 오직 가문의 수장인 아버지뿐이셨어요. 그리고 강산 비록에는 그 재산을 찾기 위한 단서가 하얀 흉터 가문의 후손만이 해독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해요. 여보, 당신이 그 열쇠일지도 몰라요. 지우는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의 아버지가 물려준 그 낡은 책이 단순한 철학서가 아니라 강산그룹의 비밀 재산을 찾기 위한 단서가 숨겨진 중요한 문서였다니. 그리고 그 단서를 해독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라는 사실. 그는 자신이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놓여 있음을 깨달았다.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여보,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가진 이 능력으로 뭘 할 수 있다는 거죠? 지우는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무언가 해야 한다는 강렬한 충동을 느꼈다. 수진은 지훈의 손을 잡았다. 당신의 능력이 바로 그 단서를 해독할 수 있을 거예요. 강산비록에는 소리 파동과 관련된 암호들이 숨겨져 있다고 해요. 당신의 특별한 귀로 그 소리들을 듣고 해석해야 해요. 그리고 그 비밀 재산은 강현석이 말하는 것처럼 비자금 같은 불법적인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우리 가문을 위기에서 구해낼 수 있는 정당한 힘이라고 전해져요. 우리는 그 비밀 재산을 찾아서 강현석의 음모를 막아야 해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다. 준호를 이진우로부터 보호한 것 이상으로 그는 이제 강산그룹의 미래와 자신의 아내를 지켜야 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나약하고 숨어 지내는 삶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진정한 능력을 사용해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그날부터 지훈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수진은 해외 출장도 미루고 지훈 곁에 머물렀다. 그녀는 집안에 숨겨져 있던 강산비록이라는 거대한 고문서를 지훈에게 가져다 주었다. 비록은 한지훈의 낡은 책보다 훨씬 크고 두꺼웠으며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비록 안에는 수천 년의 강산 가문의 역사가 고대 문자와 그림, 그리고 알 수 없는 소리파동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었다. 지훈은 밤낮으로 자신의 낡은 책과 강산 비록을 번갈아 읽었다. 그는 책 속에 고대 문자들과 흉터에 담긴 비밀을 연결시키려 노력했다. 그의 특별한 귀는 잠시도 쉬지 않았다. 그는 강산 비록의 고문서 속에서 미세한 주파수들을 감지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시간 속에서 흘러나오는 듯한 희미한 속삭임이었다. 지훈은 그 소리들을 해독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감각을 집중했다. 처음에는 의미 없는 잡음처럼 들렸지만 집중할수록 특정 패턴과 멜로디가 느껴졌다. 그 속에는 잊혀진 언어의 파동이 담겨 있었다. 그의 손목 흉터는 늘 욱신거렸고 뇌는 과부하되어 심한 두통에 시달렸다. 잠을 잘 수도 없었고 식욕도 잃었다. 그는 점점 지쳐갔지만 멈출 수 없었다. 아내와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관념, 그리고 자신의 숨겨진 능력을 깨닫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이 그를 지탱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책의 마지막 장에 끼워져 있던 낡은 사진 속의 어린 시절, 자신과 소녀, 그리고 젊은 여인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들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들이 왜 그 사진 속에 함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혹시 그 소녀가 강산비록에 나오는 또 다른 하얀 흉터 가문의 인물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강현석은 지훈과 수진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이미 지훈이 수진의 남편이라는 사실과 그가 하얀 흉터 가문의 후손이라는 소문까지 입수했다. 강현석은 지훈이 자신의 음모를 방해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는 자신의 수하들을 시켜 지훈과 수진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지훈의 능력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그가 강산비록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짐작했다. 창립 100주년 기념식이 다가올수록 강산그룹 내부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강현석은 자신의 세력을 규합하여 그룹 이사회와 언론을 압박했다. 그는 회장에게 사퇴를 종용하며 자신이 그룹의 새로운 수장이 될 것이라고 공공연히 떠벌리고 다녔다. 강 회장은 그의 도발에 맞서 싸우려 했지만 건강 악화와 강현석의 교묘한 언론 플레이로 인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다. 수진아, 시간이 얼마 없어. 강현석이 다음 주 기념식에서 모든 것을 발표할 거야. 그때까지 우리가 비밀 재산의 단서를 찾지 못하면 모든 것이 끝이야. 강 회장이 초췌한 얼굴로 수진에게 말했다. 수진은 지훈을 바라보았다. 지훈은 며칠 밤낮을 새워 강산 비록을 해독하고 있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빛났다. 그는 강산비록의 고대 문자들과 자신의 낡은 책에 쓰인 문자들을 대조하며 소리 파동의 암호를 풀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여보, 괜찮아.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수지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지훈의 어깨를 만졌다.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괜찮아. 거의 다 왔어. 이 비록에 숨겨진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아. 아주 희미하지만 어떤 멜로디가 느껴져. 이 소리가 이 비밀 재산의 위치를 알려주는 단서일 거야. 그의 손목 흉터는 더욱 선명하게 빛나는 듯했다. 지훈은 자신의 능력을 극한까지 끌어올렸다. 그는 마치 초능력자처럼 비록 속의 소리, 파동을 감지하고 그 속에서 특정한 소리, 조합을 찾아냈다. 그의 뇌는 엄청난 양의 정보를 처리하느라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는 과거의 소리, 특정 주파수,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공간적 정보를 재구성하려 했다. 그것은 마치 소리를 통해 시간과 공간의 벽을 허무는 것과 같았다. 마침내 지훈은 강산 비록 속에서 특정 소리 조합을 찾아냈다. 그것은 희미한 폭포 소리와 새들의 지저김, 그리고 알 수 없는 고대 음악의 잔향이 뒤섞인 소리였다. 그리고 그 소리 속에서 그는 특정 장소의 좌표를 파악했다. 그 좌표는 경북 안동의 한 고즈넉한 산속에 위치한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작은 암자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곳은 바로 지훈의 낡은 책에 끼워져 있던 사진 속의 배경과 흡사한 곳이었다. 그가 어린 시절 사진을 찍었던 바로 그 장소. 그의 뇌리 속에 잊혀진 기억의 파편들이 스쳐 지나갔다. 어린 시절 그 암자에서 논일던 기억. 그리고 사진 속의 어린 소녀와 젊은 여인. 수진아, 찾았어. 단서를 찾았어. 비밀 재산의 위치는 경북 안동의 수월함이라는 곳이야. 내가 어릴 적 아빠와 함께 갔던 곳이야. 지훈은 흥분해서 소리쳤다. 수진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수월함, 그곳은 비록에도 기록된 우리 가문의 조상들이 수행을 하던 비밀 장소라고 해요. 당신의 능력이 정말 대단하네요. 그러나 안도감은 잠시였다. 지훈이 단서를 찾아냈다는 소식은 이미 강현석의 귀에 들어갔다. 강현석은 지훈이 그 비밀을 풀어냈다는 사실에 경악했고 동시에 분노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수하들에게 수월함으로 향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지훈이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 비밀 재산을 가로채고 그를 제거할 계획을 세웠다. 창립기념식 전날 밤 지훈과 수진은 몰래 수월함으로 향했다. 그들은 강현석이 그들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움직였다. 밤하늘은 어두웠고 산속은 정적만이 흘렀다. 지훈은 자신의 오른손 등 흉터에서 느껴지는 강력한 진동을 느꼈다. 그것은 그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을 주었지만 동시에 거대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알리는 경고음과도 같았다. 수월함에 도착하자 그곳에는 이미 강현석의 수하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그들은 지훈과 수진을 발견하고는 섬뜩한 미소를 지었다. 역시 여기까지 올 줄 알았지. 한지훈, 네가 그 비밀을 알아냈을 줄이야. 하지만 너무 늦었어. 그 비밀 재산은 이제 내 것이 될 테니까. 강현석의 수하들이 지훈과 수진을 에워쌌다. 그들의 손에는 차가운 금속 무기가 들려 있었다. 지훈은 준호를 보호하듯 수진의 앞을 막아섰다. 그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빛났다. 그는 이제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의 앞에는 거대한 시험이 놓여 있었다. 그들은 이 극한의 상황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했다. 지훈은 자신의 오른손 등 흉터를 꽉 쥐었다. 그의 몸속에 잠재된 특별한 힘이 폭풍처럼
휘몰아치기 시작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그의 운명임을 직감했다. 수월함의 밤은 고요했지만 그 정적은 강현석의 수하들이 내뿜는 살벌한 기운으로 인해 산산조각 나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차가운 금속성 무기가 번뜩였고 그들의 그림자는 지훈과 수진을 위협하듯 길게 드리워졌다. 지훈은 수진을 자신의 뒤로 바싹 끌어당기며 경계 태세를 취했다. 그의 오른손 등 흉터는 욱신거리는 것을 넘어 뜨거운 불덩이가 된 듯 강렬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냉철했다. 그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한지훈, 네가 감히 어디서 나타나 내 계획을 망치려 드는 거야. 강산 가문의 수호감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딴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날 막을 수 있을 줄 알아. 강현석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다. 그는 수하들 뒤에서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어둠에 가려져 있었지만 그 안에 도살인 탐욕과 광기가 느껴졌다. 큰아버지, 당신의 탐욕은 끝이 없군요. 강산비록은 당신 같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비밀 재산은 강산 가문의 정당한 후계자에게만 전해져야 하는 겁니다. 수진이 단호하게 외쳤다. 닥쳐라. 강수진 네까짓 계집애가 뭘 안다고 짓거려. 그 비록은 그저 낡은 종이 조각에 불과해. 진정한 힘은 돈과 권력에서 나오는 거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내가 가질 것이다. 강현석은 조롱하듯이 비웃었다. 그리고는 수하들에게 명령했다. 둘 다 잡아. 특히 저 한지훈이라는 놈은 죽여도 상관없다. 수하들이 맹렬히 달려들었다. 지훈은 수진을 보호하며 필사적으로 맞섰다. 그는 싸움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의 몸은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며칠 밤낮으로 강산 비록을 해독하며 극한까지 몰아붙였던 그의 정신력과 그의 몸속에 잠재되어 있던 특별한 능력이 깨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수하들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미세한 소리 파동으로 감지했다. 그들의 발소리, 숨소리, 무기가 허공을 가르는 소리. 이 모든 것이 그의 귀에는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다. 지훈은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그들의 공격을 예측하고 피했다. 그는 손목 흉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기운에 집중했다. 그의 뇌는 엄청난 양의 정보를 처리했지만 놀랍게도 혼란스럽지 않았다. 오히려 그에게는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였다. 그는 자신의 낡은 책에서 읽었던 구절을 떠올렸다. 내면의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힘이 발현된다. 그는 혼돈 속에서도 고요함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수하들의 숫자는 많았고 그들은 훈련된 전문가들이었다. 지훈은 점차 밀리기 시작했다. 그의 어깨에 날카로운 칼날이 스쳐 지나갔고 팔에서는 피가 흘러내렸다. 수진은 지훈의 옆에서 그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비명을 질렀다. 여보, 괜찮아요? 괜찮아, 걱정하지 마. 지훈은 이를 악물었다. 그의 눈은 수월함 한가운데 서 있는 거대한 바위를 향했다. 강산 비록에서 찾아낸 마지막 단서가 가리키는 곳이었다. 그 바위 아래에 비밀 재산이 숨겨져 있을 터였다. 강현석은 지훈의 고군분투를 비웃듯이 바라보았다. 발버둥 쳐봐야 소용없어 내까지 하찮은 존재가 감히 강산 가문의 비밀을 건드려. 그 비밀은 이제 내 것이 될 것이다. 그는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바위를 향해 걸어갔다. 그의 수하 중 한 명이 이미 바위 주변의 흙을 파내고 있었다. 지훈은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특별한 능력을 완전히 해방시켜야 했다. 그는 피 흘리는 손으로 자신의 손목 흉터를 꽉 쥐었다. 흉터는 이제 맹렬한 빛을 뿜어내며
그의 온몸으로 뜨거운 기운을 전달했다. 그의 뇌 속에서는 수많은 소리 파동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과거의 소리, 미래의 파동, 그리고 강산비록에 숨겨진 마지막 소리 암호. 지우는 눈을 감았다. 그는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오직 강산비록에서 들려오던 그 희미한 멜로디에만 집중했다. 폭포 소리, 새들의 지저김, 그리고 고대 음악의 잔향. 그 소리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거대한 음파를 형성했다. 그리고 그 음파 속에서 그는 특정 주파수를 감지했다. 그것은 강산비록에 숨겨진 오직 하얀 흉터 가문의 후손만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진실의 파동이었다. 지우는 그 진실의 파동을 자신의 오른손 등 흉터를 통해 수월한 바위로 보냈다. 그의 몸에서 강력한 푸른빛이 뿜어져 나왔고 바위는 그 빛을 흡수하며 미세하게 진동하기 시작했다. 강현석과 그의 수하들은 경악하여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무슨 짓을 하는 거야? 강현석이 소리쳤다. 그때 거대한 바위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굉음과 함께 바위가 갈라지더니 그 아래에 숨겨져 있던 거대한 석실이 드러났다. 석실 안에서는 고풍스러운 문양과 함께 알 수 없는 빛이 뿜어져 나왔다. 그리고 그 안에는 금은보화가 아닌 수많은 고문서와 고대 유물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그 유물들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마치 거대한 시계처럼 보이는 기계장치였다. 그 기계장치 위에는 크로노스라고 새겨져 있었다. 이게 비밀 재산이라고 강현석은 실망과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그는 재물이 아닌 고문서와 유물에 실망한 듯 했다. 하지만 수지는 그 기계장치를 보고는 눈물을 글썽겼다. 이것은 강산비록에 기록된 시간의 문이야. 우리 가문이 대대로 지켜온 시간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장치라고. 그리고 이 고문서들은 강산그룹의 진짜 역사와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있는 진정한 보물이야. 바로 그때였다. 지훈이 진실의 파동을 활성화시키자 석실 안에 거대한 기계장치 크로노스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기계는 웅장한 소리를 내며 빛을 발했고 석실 벽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영상은 강산그룹의 진짜 역사와 강현석의 음모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영상 속에는 강현석이 몰래 아버지 강 회장의 비자금을 조작하고 언론에 제보하여 회장을 궁지에 몰아넣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그는 또한 과거 이진우에게 강산그룹의 하청 프로젝트에서 사기를 치도록 종용했고 그 대가로 이진우의 빚을 탕감해 주겠다고 약속하는 장면도 드러났다. 이진우는 이 모든 것이 강현석의 짓이었다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고 지훈에게 돈을 요구했던 것이다. 강현석은 크로노스를 손에 넣어 강산그룹의 역사를 조작하고 자신의 권력을 영원히 유지하려 했다. 영상은 계속해서 흘러나왔다. 강현석은 과거 강산비록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하얀 흉터 가문의 후손들을 끊임없이 추적했고 그 과정에서 지훈의 아버지에게도 위협을 가했던 것이 드러났다. 지훈의 아버지는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능력과 비밀을 숨긴 채 평범한 삶을 살았던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강현석의 탐욕과 권력욕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 순간 수월함 입구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박진우 형사가 이끄는 경찰 특공대가 들이닥쳤다. 박진우 형사는 지훈이 보낸 마지막 신호를 감지하고 수진이 알려준 강산비록의 내용을 토대로 수월함의 존재를 파악하여 출동한 것이었다. 강현석 씨, 당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모든 것을 자백해라. 박진우 형사가 외쳤다. 강현석은 스크린에 재생되는 자신의 음모를 보고 경악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숨겼다고 생각했던 모든 비밀이 백일에 드러나자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다.
하하하, 이지훈 강수진 감히 너희가 나를 막을 수 있을 줄 알았나. 이깟 낡은 기계가 나를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아. 강산그룹은 결국 내 것이 될 것이다. 그는 마지막 발악으로 크로노스 기계에 달려들어 모든 것을 파괴하려 했다. 하지만 지훈이 이미 진실의 파동을 통해 기계 시스템을 장악한 상태였다. 강현석의 손이 기계에 닿는 순간 삐익 하는 경고음과 함께 시스템이 완전히 다운되었다. 동시에 석실 전체의 조명이 꺼지고 어둠이 드리워졌다. 경찰들이 강현석을 체포했다. 그는 저항했지만 결국 제압당했다. 강현석의 수하들도 모두 체포되었다. 이진우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 뒤늦게 깨달으며 공포와 후회 속에서 몸을 떨었다. 그는 지훈의 초라한 겉모습만 보고 그를 무시하고 괴롭혔던 자신을 저주했다. 강산그룹의 거대한 음모와 자신의 죄가 백일에 드러나자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꼈다. 지훈은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코피가 흘러내렸고 시야가 흐려졌다. 그는 겨우 몸을 가눌 수 있었다. 그의 오른손 등 흉터는 여전히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지켰고 강산그룹의 진실을 밝혀냈으며 아내의 명예를 지켜냈다. 수진은 지훈에게 다가와 그의 몸을 부축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그 안에는 존경과 사랑이 넘쳐 흘렀다. 여보, 정말 대단해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을 뻔했어요. 박진우 형사가 지훈에게 다가왔다. 한지훈 씨, 정말 대단합니다. 당신의 능력이 아니었다면 이 모든 진실은 영원히 묻힐 뻔했습니다. 지훈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형사님,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걸까요? 박진우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끝났습니다. 강현석은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을 겁니다. 당신이 발견한 크로노스와 강산 비록은 모든 진실을 증명할 겁니다. 새벽이 되자 수월함에는 평화가 찾아왔다. 동이 트면서 떠오르는 햇살이 석실 안을 비추었고 크로노스 기계는 고요하게 빛났다. 지훈은 그 기계를 응시했다. 그것은 파괴의 도구가 아니라 진실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지혜의 상징이었다. 그는 자신의 오른손 등 흉터를 어루만졌다. 흉터는 더 이상 고통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걸어온 길과 그가 이뤄낸 모든 것을 증명하는 영광의 표식이었다. 그의 삶은 이제 진정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그는 더 이상 숨어 지내는 삶을 살지 않을 것이었다. 수월함에서 벌어진 사건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강현석 전무의 체포 소식과 함께 강산그룹 뒤에 숨겨진 강산비록과 크로노스라는 고대 기술의 존재, 그리고 그 기술을 악용하여 그룹을 장악하려 했던 강현석의 음모가 백일에 드러났다. 언론은 연일 이 거대한 스캔들을 대서특필했고 사건의 중심에 선 한지훈의 이름은 세상에 알려졌다. 그는 평범한 회사원에서 한순간에 잊혀진 가문의 비밀을 밝혀내고 거대 재벌가의 위기를 구해낸 영웅으로 떠올랐다. 강산그룹의 강 회장은 건강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진실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용단을 내렸다. 그는 기자회견을 통해 강현석이 자신의 친동생이자 오랫동안 신뢰했던 인물이었음을 밝히며 그에게 속아 그룹이 위기에 처할 뻔했던 자신의 과오를 솔직하게 인정했다. 그는 또한 강산비록과 크로노스 기술의 존재를 공개하며 이 모든 비밀을 밝혀내고 그룹을 구해낸 사위 한지훈의 공로를 치하했다. 강 회장의 솔직한 고백은 대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강산그룹은 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신뢰를 회복하고 투명한 기업 이미지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진우는 수월함에서
자신의 모든 죄가 드러나자 공포와 후회 속에서 몸을 떨었다. 그는 경찰에 체포되어 강현석의 공범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진우는 모든 것을 자백했다. 그가 한지훈에게 돈을 빌려주고 괴롭혔던 것은 강현석의 지시였으며 강현석은 이 대가로 과거 강산그룹에 빚진 그의 사기죄를 덮어주기로 약속했던 것이다. 이진우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지만 그는 한지훈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탐욕이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한지훈의 장모와 시어머니에게 찾아왔다. 지훈의 시어머니 김영숙 여사는 강현석의 음모가 밝혀지고 모든 비밀이 드러나자 병세가 기적처럼 호전되기 시작했다. 그녀를 억눌렀던 거대한 무의식적 압박감이 사라진 듯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다. 비록 모든 기억이 완전히 돌아온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지훈을 알아보고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우리 지훈이 고생 많았지. 이제 다 괜찮아. 그녀의 눈빛에는 과거의 고통 대신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지훈은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아내 수진의 모습을 찾아볼 때마다 마음 한켠이 아려왔지만 동시에 깊은 위로를 받았다. 그는 시어머니에게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수진의 어머니, 즉 지훈의 장모님은 강산그룹의 사건 이후 지훈을 이전과는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과거 지훈의 평범한 배경 때문에 그를 탐탁지 않게 여겼지만 그가 강산 가문에 숨겨진 비밀을 밝혀내고 그룹을 구해낸 영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다. 그녀는 지훈을 찾아와 눈물을 글썽이며 고맙다고 말했다. 지훈 서방, 우리 가문을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그동안 내가 서방을 오해해서 미안합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사과는 지훈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박진우 형사는 강현석의 구속 이후 그림자 조직의 잔당들을 완전히 소탕하기 위해 밤낮 없이 수사에 매달렸다. 그는 강현석과 연루된 정치인, 기업인, 학자들을 샅샅이 조사하여 그들의 비리와 음모를 밝혀냈다. 이 과정에서 한지훈의 특별한 귀와 크로노스 기술은 결정적인 증거 분석을 제공하며 혁혁한 공을 세웠다. 과거의 음성 기록을 재구성하고 특정 주파수에서 숨겨진 메시지를 추출하는 크로노스 기술은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도구가 되었다. 박진우 형사는 지훈을 단순한 협력자가 아닌 진정한 파트너이자 깊이 신뢰하는 친구로 여기게 되었다. 강 회장은 약속대로 한지훈에게 크로노스 기술을 인류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발전시킬 것을 제안했다. 그는 강산그룹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시간의 소리연구소 인샹시젠 옌지우소 설립에 필요한 모든 자금과 시설을 제공했다. 강 회장은 지훈을 단순한 기술자가 아닌 세상을 변화시킬 비전을 가진 리더라고 믿게 되었다. 그의 비서였던 박지훈은 한지훈의 능력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인물 중 한 명으로 이제 그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연구소의 행정 업무와 다외 협력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는 과거 자신이 지훈을 의심하고 조사했던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며 그에게 전폭적인 신뢰와 지지를 보냈다. 시간의 소리 연구소는 서울 도심 외곽, 한적하고 넓은 부지에 지어졌다. 최첨단 시설을 갖춘 이곳은 지훈의 비전과 강산 가문의 숨겨진 지혜가 현실이 되는 공간이었다. 젊고 유능한 과학자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었고 지훈은 그들과 함께 크로노스 기술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해 밤낮 없이 연구에 매진했다. 그는 더 이상 낡은 책상에 앉아 엑셀 시트와 씨름하는 평범한 회사원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기술의 바늘땀을 통해 세상을 치유하고 과거의 비밀을 밝혀내는 일을 하고 있었다.
연구소의 주요 연구 분야는 다음과 같았다. 뇌기능 활성화 및 질병치료 크로노스. 기술의 핵심인 특정 주파수를 이용해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연구가 가장 우선시되었다. 이는 김영숙 여사의 회복에도 크게 기여했다. 연구팀은 다양한 주파수 패턴을 분석하여 개인 맞춤형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 집중했다. 초기 임상 시험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자 전 세계 의학계가 시간의 소리 연구소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청각장애인 재활기술소리 파동을 분석하여 손상된 청각세포를 자극하고 청력을 부분적으로 복원하는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기존 보청기의 한계를 뛰어넘어 개인의 청각 상태에 맞는 미세한 주파수 조절을 통해 실제 소리와 유사한 감각을 제공하는 크로노스 보청기는 난청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첫 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리는 아이들의 모습은 연구원들에게 큰 감동과 보람을 안겨주었다. 과거 음성기록 재구성 및 분석 역사적 미스터리를 밝히고 범죄 현장의 음성 증거를 분석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데 기여하는 기술을 발전시켰다. 이 기술은 박진우 형사의 수사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으며 수많은 미제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는 데 기여했다. 크로노스는 과거의 희미한 소리 파동 속에서 숨겨진 대화나 단서를 추출하여 시각적인 정보로 변환하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심리치료 및 스트레스 완화, 특정 주파수를 이용해 사람의 심리 상태를 안정시키고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완화하는 기술 개발에도 힘썼다. 크로노스가 강연석에 의해 잠재의식 조작 기술로 악용될 뻔했던 것을 치유의 파동으로 역전시킨 것이었다. 연구팀은 불면증, 우울증 등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에 적용 가능한 사운드 테라피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지훈의 곁에는 늘 든든한 조력자들이 함께했다. 그의 아내 강수진은 강산그룹의 새로운 핵심 인물로서 연구소의 가장 큰 후원자가 되었다. 그녀는 지훈의 능력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고 그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박지우 비서는 연구소의 전반적인 행정 업무와 대외 협력을 맡아 지훈이 복잡한 서류 작업이나 외부 문제에 신경 쓰지 않도록 도왔다. 그는 지훈의 비전을 실현하는 데 모든 열정을 쏟았다. 지훈의 낡은 가죽 표지책은 이제 그의 서재 한편에 소중히 보관되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 책을 비밀스럽게 숨기지 않았다. 그 책은 그의 정체성과 그의 능력을 상징하는 보물이 되었다. 그리고 그의 오른손 등 흉터는 이제 고통이나 숨겨야 할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가진 특별한 능력의 증표이자 그가 이뤄낸 모든 것을 증명하는 영광의 표식이 되었다. 흉터는 더 이상 욱신거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에게 에너지를 불어넣는 듯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어느 날 저녁, 지훈은 연구소 옥상 정원에 앉아 멀리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수많은 빌딩들의 불빛이 반짝였고 도시의 소음은 그의 귀에 평화로운 교향곡처럼 들려왔다. 그는 자신의 손목 흉터를 어루만졌다. 그는 문득 자신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았다. 이진우의 협박, 강현석의 음모, 모든 것이 그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뻔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절박함 속에서 그의 잠재된 능력이 깨어났고 그의 낡은 책과 손목 흉터가 그를 이끌었다. 그는 그림자 조직의 음모를 파헤치고 강현석의 야망을 저지했으며 무엇보다 자신의 가족을 지켜냈다. 그의 삶은 이제 진정한 의미의 평화를 찾았다. 그것은 단순히 외적인 적을 물리친 평화가 아니었다. 그는 내면의 그림자를 극복하고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받아들였으며 그를 통해 세상을 치유하는 방법을 찾아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살지 않았다. 그의 옆에는
사랑하는 아내 수진과 아들 준호가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비밀로 인해 고통받지 않았다. 지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는 강산 가문의 조상들이 꿈꿨던 세상을 만들고 있었다. 크로노스 기술은 파괴의 도구가 아닌 치유와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그는 알았다. 진정한 평화는 외부의 적을 물리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 본성 속에 잠재된 어둠에 맞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그림자 조직은 단순히 강현석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탐욕과 권력욕이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파동과 같았다. 지우는 옥상 난간에 기대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수많은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다. 그는 그 별들 속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찾는 듯했다. 아버지는 분명 그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삶이 이제서야 비로소 진정한 봄을 맞이했음을 느꼈다. 그는 이제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었다. 그의 특별한 귀는 언제나 진실의 소리에 귀 기울일 것이고 그의 손은 언제나 세상을 치유하는 기술을 만들어낼 것이었다. 시간의 소리 연구소 인샹시젠研究소가 문을 연 지 5년. 한지우는 더 이상 종로의 낡은 회사에서 고독하게 야근을 하던 평범한 회사원이 아니었다. 그는 대한민국 과학계를 넘어 전 세계가 주목하는 혁신적인 리더이자 인류의 삶을 변화시키는 기술을 선도하는 성우자로 우뚝 섰다. 그의 이름 앞에는 늘 시간의 소리 연구소 소장이라는 빛나는 직함이 따라붙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자신을 그저 평범한 파터널제, 소리를 듣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특별한 귀는 이제 고통이 아닌 세상을 이해하고 치유하는 도구가 되었다. 연구소는 지훈의 비전 아래 눈부신 발전을 거듭했다. 크로노스크 기술은 인류의 삶 속에 깊숙이 스며들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바로 알츠하이머 치료 분야였다. 특정 주파수를 이용한 뇌기능 활성화 치료는 그의 시어머니 김영숙 여사에게 기적 같은 변화를 가져왔다. 영숙 여사는 이제 병상에서 일어나 연구소 옥상 정원을 거닐고 지훈과 함께 따뜻한 차를 마시며 지난날의 행복했던 기억들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 비록 모든 기억이 온전히 돌아온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생기로 가득했고 지훈을 향한 따뜻한 사랑은 변함이 없었다. 우리 지훈이 네 덕분이야. 네가 이뤄낸 일이야. 영숙 여사가 지훈의 손을 잡으며 나지막이 속삭일 때마다 지훈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감동이 밀려왔다. 어머니의 회복은 지훈에게 가장 큰 보상이었다. 청각장애인 재활기술도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크로노스 기술을 응용한 크로노스 보청기술은 기존 보청기의 한계를 뛰어넘어 소리의 파동을 섬세하게 조절하여 청각세포를 직접 자극함으로써 난청으로 고통받던 수많은 이들에게 다시금 소리의 세계를 선물했다. 첫 소리를 듣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아이들의 모습은 연구소 직원들에게 가장 큰 보람이었다. 지훈은 직접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아이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작은 변화에도 진심으로 기뻐했다. 그는 자신이 과거에 겪었던 소리 없는 고통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기에 이들을 돕는 일에 모든 열정을 쏟았다. 역사적 미스터리와 범죄 현장의 음성 증거를 재구성하는 기술은 경찰 수사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박진우 형사는 시간의 소리 연구소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자 오랜 파트너였다. 그는 중요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지훈에게 자문을 구했고 크로노스 기술은 수많은 미제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잊혀진 과거의 음성 기록 속에서 범인의 목소리를 찾아내고 사건 현장의 미세한 소리들을 재구성하여 당시 상황을 재현하는 지훈의 능력은
과학수사의 마법 하차밤으로 불리기도 했다. 박진우 형사는 이제 단순한 수사관을 넘어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데 크로노스 기술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선구자가 되었다. 하지만 지훈의 가장 큰 열정은 시간의 소리 연구소를 통해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낡은 책에서 읽었던 조상의 지혜를 기리며, 그리고 자신과 같이 특별한 능력을 가진 아이들이 사회의 편견과 위험 속에서 고통받지 않도록 김선영 재단 김선영 펀데이션을 설립했다. 재단 이름은 그에게 낡은 책을 물려주고 특별한 귀를 이해해준 따뜻한 할머니의 이름이었다. 이 재단은 전국 각지에서 특별한 귀를 가진 아이들을 찾아내어 그들의 능력을 안전하고 윤리적인 방법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원했다. 아이들은 연구소의 크로노스 스쿨에서 자신의 능력을 이해하고 그것을 인류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웠다. 지훈은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며 그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고 그들이 가진 능력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를 일깨워 주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김선영 재단의 첫 번째 졸업식이 열렸다. 수십 명의 아이들이 빛나는 눈빛으로 졸업장을 받아들었다. 그들의 부모님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고, 언론은 이 특별한 학교의 성공적인 시작을 대서특필했다. 지훈은 연단에 서서 감동적인 연설을 했다. 저는 한때 제 능력을 저주했습니다. 남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 때문에 고통받았고, 세상의 모든 소음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제 아버지는 제게 낡은 책 한 권을 물려주시며 제 능력을 세상의 모든 소리를 해독하는 선물이라고 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할머니 김선영 여사님께서는 제가 이 능력을 통해 잃어버린 진실을 찾을 수 있다고 믿어주셨습니다. 나아가 제 아내 강수진은 제가 거대한 강산 가문의 비밀을 밝혀내도록 이끌어 주었고, 그녀의 부모님들은 저를 믿고 지지해 주셨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에 앉아있는 아내 강수진과 아들 준호, 그리고 장인강 회장, 장모, 시어머니 김영숙 여사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모두 눈물을 글썽이며 지훈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그리고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 세상에는 우리가 듣지 못하는 수많은 소리들이 존재합니다. 과거의 속삭임, 현재의 울림, 그리고 미래의 파동, 이 모든 소리는 우리에게 진실과 희망을 전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아는 마음입니다. 지훈은 자신의 오른손 등에 있는 초승달 모양의 흉터를 살짝 드러냈다. 흉터는 마치 그의 영혼처럼 빛나고 있었다. 이 흉터는 저에게 고통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제가 걸어온 길과 제가 지켜낼 것들을 상징하는 표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각자에게 주어진 특별한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통해 이 세상에 희망의 파동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시간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연설이 끝나자 장내는 뜨거운 박수갈채로 가득 찼다. 지훈은 연단에서 내려와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안아주었다. 그들의 작은 어깨를 두드리며 그는 속삭였다. 너희들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단다. 너희들의 소리를 두려워하지 마. 저녁이 되자 지훈은 박지우 비서와 함께 연구소 옥상 정원으로 향했다. 옥상 정원에는 작은 텃밭이 생겼고 지훈은 그곳에서 직접 채소를 길렀다. 그는 텃밭에서 갓 딴 상추를 손에 들고 환하게 웃었다. 박 비서님, 저녁 식사 준비하실 시간이에요. 오늘은 신선한 채소로 만든 비빔밥 어떠세요? 박지우 비서는 빙그레 웃었다. 좋습니다. 소장님, 직접 키우신 채소라니 더 맛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함께
비빔밥을 만들었다. 연구소 직원들과 함께한 식사는 늘 활기차고 따뜻했다. 더 이상 고독한 식탁은 없었다. 그의 주변은 언제나 사랑과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박진우 형사는 최근 해결된 사건에 대해 설명하며 유머를 던졌다. 그의 아내 수지는 해외 출장 중에도 시간을 내어 연구소에 들러 함께 식사를 하곤 했다. 식사를 마친 후 지우는 옥상 난간에 기대어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은 밤하늘을 수놓았고 멀리 한강의 물결은 고요하게 빛났다. 그는 자신의 오른손 등에 있는 흉터를 가만히 응시했다. 흉터는 끊임없이 빛나며 그에게 에너지를 전달하는 듯했다. 그것은 단순한 흉터가 아니라 사랑과 희망,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의 증거였다. 지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의 삶은 이제 진정한 두 번째 봄날을 맞이했다. 고통과 절망 속에서 피어난 이 봄은 그에게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아 주었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선물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 숨겨진 진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의 특별한 귀는 언제나 세상의 가장 고요한 곳에서 울려 퍼지는 진실의 파동에 귀 기울일 것이고 그의 손은 그 진실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것이었다. 그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다. 그는 강산 가문의 조상들이 꿈꾸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빛과 소리로 가득 찬 세상, 모든 소리가 조화롭게 어우러지고 모든 진실이 존중받는 세상. 그는 자신의 삶이 그 꿈의 일부가 될 수 있음에 감사했다. 그리고 그는 알았다. 이 모든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시간의 소리는 계속될 것이고 그의 이야기는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